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21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풀팟캐스터 박지훈입니다. 네, 오늘 새벽 이 14억 가톨릭 신자들을 이끌 새 교황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이 선출이 됐습니다. 레오 14세 레오 새 교황. 14세. 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3 이후에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6월 3일 이후에는 평화가 다시 깃들 수 있길 저도 함께 가톨릭 신자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자시군요. 자, 오늘은 법사위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신데 팩트 폭격기 장경태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왜 이렇게 안드레아입니다. 귀엽게 네. 신자시군요. 네,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 가톨릭 혹시 신자시-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장경태 의원님 법사위 활약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저는 맨날 보고 있는데 잘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 긴장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요건 영상 한번 보고 네. 이야기 좀 더 이어갈게요. 네. 법원행정처장님, 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다. 정책 전환이나 대대적 인사 변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자 다수설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탄핵하거나 개정할 때는 3분의 2라고 배웠고, 대통령이든 국회든 이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탄핵할 때는 2분의 1. 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국민이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대통령만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헌재가 판시한 것이죠, 처장님. 국민의 맞습니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김서구 장관 대행님, 네. 지금 장관 대행 맞으시죠? 네. 인천 거치지 않으셨죠? 네. 인사청문회 안 거치시잖아요, 차관은. 근데 장관직을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역할이신 거지 신분이 장관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무위원이세요? 아닙니다. 국무위원을 승계받지는 못하죠. 그리고 국무회의에 의결권 행사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이구, 장관도 예리하다. 아니고 인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차관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지 장관을 승계하거나 국무위원을 승계한 건 아니죠. 역할이 장관 대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네요. 역할이 장관 대행이다. 지금 보면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이라든지 김서구 대행이라든지 네. 너무 긴장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요. 법도 많이 보시고 한 것 같은데 법사위 준비 꽤 많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얼만큼 준비하십니까? 뭐 일단 제가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그냥 공부하셨나요? 학교 다닐 때 사시 공부를 좀 하다가 사법시험 준비를 하셨군요. 바로 그 제 머리로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빠르게 포기했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법사위 와서 당연히 이제 또 저는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공부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야, 이 자세가 그러니까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법조인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더 예리하고 더 속 시원하거든요. 그럼요. 전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법조인이시니까 네. 법은 항상 국민의 상식 수준에 있다 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 법사위원들 요즘 우리 당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걸 보면은 야, 보통 노력은 아니겠다. 네. 아무리 상식 수준이라고 네. 해도 법 조항 하나하나들이 어려운데. 네. 자,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 그 지난 6월 3일 그러니까 앞으로 6월 3일 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또 서울시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요. 아, 시당위원장이시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우리 총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김민석 최고님, 전현희 최고님을 네. 모셨고요. 또 5대 특별본부를 구성해서 제가 533 지금 이 특별 기획을 했는데 한강벨트 특별본부. 한강벨트. 그래서 한강벨트의 전현희 최고님, 성동구 지역이시다 보니까 배치를 그렇게 하셨군요. 예, 특별본부장으로 전현희 최고님, 또 강남 3구 특별본부의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네. 또 새로운 서울 특별본부의 박주민 의원님, 또 시민의 꿈 특별본부의 박홍근 의원님. 아유, 막강하다. 예, 빵합니다. 막강하다. 예, 또 빛의 혁명 시민본부의 이기영 배우님을 와. 모셔서 지금 시민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시민위원으로 신청을 해주고 계셔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서울시당 장경태 의원이 계신 서울시당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전략 간단하게 혹시 뭐 잡고 계시면 그렇게 벨트별로 배치를 하는 거 외에 지난번에도 이제 연휴 때 많이 지역을 돌아다니셨는데 우리가 이번엔 뭐에 집중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미 이제 1년치 당무 일정을 뭐 사무장 워크숍을 비롯해서 25개 구의 원내대표 업무보고 또 서울시의 원내대표 업무보고 등을 이미 1, 2월 달에 2달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치 당무를 다 맞춰놨고요. 네. 또 이 골목 지도라고 해서 각 이 골목별 또 특히나 이제 그렇죠. 스윙보터들이 많은 지역들을 네. 미리 분석을 해서 이미 저희가 48개 지역위원회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어디를 좀 공략을 해야 될지 주요 공략 지도를 먼저 배포를 했고요. 또 당연히 한강벨트와 강남 3구의 득표율도 중요한데 저희가 지난 대선 때 24만 표였는데 서울에서 31만 서울이 졌어요. 31만 표나 졌어요. 졌어요. 강남.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강남에서 크게 졌고요. 최소한 제가 이번엔 31만 표 이상 이기겠다라고 목표 좋다. 해서 목표 잡으셨네요. 네, 목표 네. 좋다. 근데 사실 목표가 제가 좀 31만 표 이상 당연히 이겨야 된다 보는데 네. 저희가 이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과거 서울시장 선거 때는 뭐 2018년 선거만 해도 49만 표 네. 이겼거든요. 이겼었어요. 2014년에는 64만 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겼던 2011년 네. 그때도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도 29만 표 이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충분히 31만 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마음 같아선 64만 표. 64만 표. 와, 64만 표. 64만 표. 압승인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정부 수립 이래 예. 처음으로 50%대 넘어설 수 있겠네. 51.6. 51.6이 이게 지금까지 박근혜 때 가장 받았던 박근혜 때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당. 그렇죠. 민주당은 우리 당의 처음이죠. 대선 후보가 이길 때 50%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없었죠. 처음으로 그 정도 성적이 나오면 충분히 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만 되면 돼요. 그렇죠. 네. 60만 표 경기도도 나온다면.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팔도 바깔기 점검 타임입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볼까요? 여기 뭐야? 바꿀 수 있어. 나 저거 봤는데 와 저거 보고 혹시 내가 어떻게 이겨 저거. 아이고야. 얼굴이 아이고 민망하네. 거기까지 안 보이네. 아이고, 지금 지금 영상을 언제 찍으신 겁니까? 저게 3년 전에 지난 대선 때죠? 지난 대선 때 제가 수행실장 할 때 네.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제 일정 중에 네. 방에 들어가서 진짜 급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 와, 근데 왜 이게 멋있어요?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막 그게 어떻게 장경태 의원님 저런 거 안 하십니까? 도전 안 하십니까? 뭐 저거를 그래서 저 때 제가 저거를 찍고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네, 봤어요. 박주민 의원이 네, 비슷한 영상을 또 찍었었죠. 네. 그 보통 일단 저희가 21대 또 동기다 네. 보니까 저희가 21대부터 내려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 뭐죠? 한준호 의원 옆에서 살 찍지 않기, 한준호 의원이 하는 거 따라하지 않기.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흑역사를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참 남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시는 것 아니 같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네. 피해를 많이 주고 사는 저는 몰랐는데. 예, 키도 크셔서 옆에서 행사 사진 막 저희 많이 찍잖아요. 예, 뭐 예. 축사할 때 뭐 근데 그때도 옆에 가급적 안 서려고 노력합니다. 어깨도 그렇고요. 네, 운동까지 해요 사람이 또 이렇게 게으르지도 않아. 맞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골목골목 돌면서 민심 살피는 경청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오늘부터 지금 경북에 가서 3차 경청토 그렇죠. 하죠. 경주부터 시작을 하죠. 예. 네. 자, 일단은 2차까지 충남, 경기, 충북 방문했었는데 한준호님 같이 가셨습니까? 아, 지난주에 저는 제가 전북을 같이 갔었습니다. 제가 전북권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예. 전라북도 쪽에 진안, 장수, 임실 이렇게 같이 돌고 뭐 익산까지 해서 돌고 올라왔죠. 분위기 괜찮던가요? 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실은 지난 대선 때는 그 이낙연 같이 경선했던 그쵸. 네, 전 대표 그 영향이 좀 있었어요. 확실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북도 예. 두 번째는 이재명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지난 3년간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 남을 많은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두말할 것 없이 이번엔 이재명 됩니다. 와, 됩니다. 저한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야, 그만큼 전북도 상황이 바뀌었다 이 말씀인데 네. 그 전북 거기서 네. 막 K 콘텐츠 간담회 이후에 재밌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보고 좀 이야기 좀 이어가죠. 또 접니까? 네. 한준호 의원입니다. 작가님들하고 오랜만에 강희정 의원님 만나요. 계시고요. 재밌는 농담을 김은숙 작가님. 저 카페가 참 예쁘더라고요. 예, 저게 레트로 카페인데 가보자면 시크릿 가든 얘기. 여야 대표가 영혼이 좀 바뀌고 그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랑 바뀌고 싶으신가요? 야, 이거 영원 체인지. 지금이야, 나 김문수 한번 해볼까? 배치하셨고. 예. 네, 뭐, 뭔 생각을 알고 싶어요? 몸이 바뀐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은지 한준호 의원님 어떠세요? 갑자기 저한테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한테 현생의 이 몸을 너무 사랑하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니 진짜 저는 바꾸고 싶은 사람 얘기를 물어보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몸이죠. 한번 되고 싶어.
저 눈도 좀 크고 말이야. 와우. 아니 제가 그래도 네. 그 30년을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하려고 매일매일 애를 썼는데 네. 갑자기 누구랑 확 바꾸려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바꾸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아, 물론 저보다 이제 멋있고 훌륭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딱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만족한다라는 얘기죠. 야. 제 나이 때 딱 이 정도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유, 이게 팔도 바깔기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도 재밌게 댓글 밸런스 게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뭐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제가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두 분한테 네. 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불팍 시청자분들한테 댓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댓글로 댓글 달아주면 좋을 것 건가요? 같아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 흰머리가 좋으냐, 검은 머리가 좋으냐? 그러면 흰머리는 1번, 예, 검은 머리는 2번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네. 선택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있었어요. 흰머리도 괜찮아서. 장경태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저는 검은 머리가 더 익숙하기도 하고요. 최고위 할 때 네. 항상 검은 머리셨기 때문에 예. 흰 머리는 약간 조금 거리감 있게 느껴져서 저는 네. 검은 머리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제가 의원님은요? 지난 대선 때 예. 처음에 염색을 하려고 하셨을 때 저는 되도록이면 흰머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검머리로 안 가셨으면 좋겠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님을 좀 가까이서 보면은 검은 머리를 했을 때와 머리가 옅어져서 뭐 약간 황금색 흰색 머리였을 때 이때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흰머리에 가깝게 유지를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텐데 근데 본인이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댓글도 그럼요.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 흰머리 또 뭐 갈색 머리 얘기도 있고요. 근데 2번이 맞네. 아, 2번이 조금 더 많은 것 또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제 얼굴이 예. 하얗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은 머리 하셔도 좀 검은 잘 머리 해도 어울리시던데. 네. 상관은 없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안경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 혼자 네네. 안 네. 바꾸시더라고요. 안경도 지난 대선 때 바꾼 거긴 합니다. 아, 바꾼 겁니까? 그러니까 본래 원래 쓰는 안경은 조금 더 사각진 건데 예. 아주 회의 들어가거나 공식적인 자리 갈 때는 아. 동그란 지금 같은 예. 해리포터 저는 안경 괜찮으면 저 안경. 약간 예, 뿔테까지는 조금, 아니지만 예, 좀 굵은 테는 어떠냐? 네. 아닙니다. 뭐 알아서 하시겠죠. 네, 저희가 예. 뭐 몇 차례 시도를 해본 결과 지난 대선 때는 지금 쓰시는 정도 안경이 네. 잘 어울리시죠. 딱 맞다 이 말씀을. 예. 자, 뭐 지금 보니까 댓글은 뭐 네. 다 좋다 하는데 약간 흰머리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이 하면 네. 뭔들 괜찮다. 그렇죠. 안경 바꿔주세요도 있지만 또 괜찮다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도 재미를 위해서 한준호 의원님한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것도 밸런스 게임이긴 한데요. 네. 누구하고 영혼을 바꿔야 된다면 아, 누구하고? 예. 네네. 전 국민의 50%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야당 네. 최연소 국회의원 타이틀 달고 있는 네. 지금 장경태 의원. 아, 영혼을 바뀌다면 예. 10살 어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쪽으로 많이 쏠리긴 하는데 하나, 둘, 이재명. 셋. 이재명. 아, 이건 약간 약간 거 있어요. 저는 의문의 일패를 그냥 자동으로 당하는 질문인데 아. 저 같아도 이재명 대표님 할 것 같은데. 제가 영혼을 얘기해서 그래요. 영혼. 네. 영혼을 아. 얘기해서. 각 오늘 저희 방에 찾아온 분이 계세요. 이분은 완전 보수의 박근혜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오. 뭐 연락이 와서 뭐 단체로 좀 입당을 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대박이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뭘로 해도 저렇게 버텨낼 수 있냐. 난 저 사람의 아 정말 저 사람의 정신력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본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고른 거예요. 이재명의 영혼과 불사십니다. 불사신. 네,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 더 넣어볼게요. 네.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는 일해야 되는 이재명과 네. 구등신 한준호 어느 거 좋습니까? 하나, 둘, 셋.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하고 싶습니다. 난 두분다 워낙 똑같네요.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데요. 근데 두분 방금 똑같네요. 우여곡절 얘기하셔서 저희가 일기 최고위원 할 때 정말 다사다난했잖아요. 그때 네. 아이고 막 그럼요. 정말 막 그때 딱 최고위원 사퇴하는 서슬퍼 마지막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전당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중앙당사 압수수색 당했지. 막 그렇죠. 의원님들 다 털리고 다니지. 난리도 아니었죠. 의원총회 하면 대표님 사퇴하라고 난리지. 아. 정말 또 체포동의안 2번 오고 또 뭐 그 서울구치소 앞에 저희가 비 맞으면서 기다렸던 맞아요, 생각. 맞아요. 그때 또 기억납니다. 대표님 단식하시면서 또 녹색병원에서 최고위 했던 기억. 맞습니다. 1월 2일 날 대표님 부산에서 피습당해서 제가 머리 이렇게 받치고 아, 있었거든요. 그때까지였군요. 아 근데 진짜 그 하나하나가 저는 그때 진짜 대표님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길래
오만 생에 다 넣는 거 이제 진짜 우리나라 망했구나 큰일 났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참 그걸 다 또 겪고 또 딛고 일어서서 네. 이렇게 또 총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계엄 때 저도 이제 운전해서 가면서 사실 정치를 하면서 저도 지금 고발 엄청 당했거든요. 일단 네. 김건희부터 해서 저를 엄청 고발을 해서 여러 고발건이 있는데 수사도 네. 많이 받고 경찰한테 끌려갈 또 있겠다는 생각은 해도 군인한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안 맞아요. 해봤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때 또 라이브 키시고 정말 아. 시민들께 함께 이렇게 맞습니다. 도움을 요청 과정들 하나하나가 야, 정말 저런 분이 대통령이 안 되면 누가 되나. 아니, 돌이켜보면 네.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주마등처럼 네. 너무나 힘든 일들을 지금까지 올일까지 저희가 그렇죠. 와 이것만 넘으면 돼. 그랬는데 그럼 그다음에 또 너무 이상한 거 또 생기고 또 있어, 맞아. 또 있고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야, 진짜 네. 너무 힘들었는데 와.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1기 집행부셨고 네, 그렇죠. 제가 2기 집행부. 최고위원 그리고 두 분 최고위원.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이셨고 그렇죠. 제가 후임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제가 위원장. 인수인계하러 갔었습니다. 두 분이 그 옆에서 정말 모든 것을 보셨겠네요. 네, 네, 그 힘든 장면들 모두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넘어왔습니다. 아, 자, 그래도 아직까지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사법부 때까지 있었던 네. 상황이라 저 장경태 의원께서 이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제대로 된 소위 이제 세 번째 판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판사, 두 번째 판사도 중요하지만 또 세 번째 판사가 더더욱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3심제 마지막이니까. 네. 그런데 이 1심에서 보통 판사 한 명당 2,500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요. 2심 판사가 보통 이 1인당 한 200건 정도. 근데 지금 3심 세 번째 네. 판사가 제일 중요한데 1년에 1인당 4,500건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하네요. 360일 다 일을 해도 하루에 10건 이상을 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권만 그렇게 빨리 30 며칠 만에 6일 만에 뭐 6만 장의 사건 기록 봤다고 하니까요. 선고일 네. 지점까지 보면 그러니까요. 6일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대법원이 이렇게 졸속으로 사실상 네. 사법 쿠데타에 준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들께 네. 다 모두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 이제 외국 사례도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연방 대법원이 있긴 하지만 모든 주마다 다 대법원이 있거든요. 또 있어요. 세 번째 다 대법원.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대법원이 51개가 있는 것과 같고요. 그렇죠. 이 독일이나 프랑스도 다 100명이 넘습니다. 대법관이.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소위 이제 대법원 판사거든요. 왜 지방법원은 또 지방법원 판사, 네. 고등법원도 판사라고 하는데 굳이 대법원 판사라고 안 하고 대법관이라고 라고 하는 합니다. 저는 이 귀족 판사 제도를 깨야 되겠다. 아, 이 소수 정예가 네. 이 독점하고 있는 이 얼마나 지고지순한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거를 좀 깨야겠다. 귀족 판사 제도를 깨야겠다 해서 맞습니다. 14명에서 100명으로 전 개정하는 이번에 법을 했습니다.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헌재가 그동안에 이렇게 헌법재판관들 쫙 앉아있으면 뭔가 권위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줬던 가장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박근혜 파면합니다. 주문할 윤석열 때. 파면. 아, 이 두 장면으로 인해서 뭔가 존중과 존경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대법관들이 앉는데 신당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 의자가 의자가 높이면 이만큼 올라가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높아요? 네. 전체적으로 막. 그래서 뭔가 신전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야, 저런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게는 참 쉽지 않겠다. 네. 이 생각도 좀 들고. 의자는 좀 바꾸지. 의자 좀 정말 바꿨으면 그게 뭐예요? 그럼 100명이면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아니 근데 김용민 의원이 근데 이제- 30명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30명 100명을 더 저는 발의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또 중요하진 않고요. 또 네. 외국 사례들도 보면 소부에서 많이 합니다. 보통 그렇기 이제 때문에 소부로 소부를 짜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소부로 아. 쪼개서 뭐 네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각 민사면 민사, 네. 형사면 형사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딱딱 자기 전문 분야로 하지 대법관들이 무슨 마물 박사도 아니고 20 다 모든 재판을 20 몇 개 소부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네. 독일이나 그러면 되네요. 프랑스도 다 그렇게 저희도 좀 소부 그래도 저희는 변호사 입장에서 네. 기록 좀 제대로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 하나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읽어달라고. 안 읽으면 뭐라 합니까 그거를. 어. 재판 어떻게 합니까? 3심까지 가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간절한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변호사비도 엄청 맞습니다. 3심 변호사비 더 세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저 지난 법사에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법원행정처장님이 대법관이신데 제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하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대법의 연구관 분들이 101명 정도 계시거든요. 실제 네네. 판사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경무도
물론 줄여야 되지만 그분들 결국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대법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그분들 연구하는 재판을 사람들이에요. 하는 분들이 아니죠. 아닙니다. 보고서만 근데 그분들이 하는 대로 다 끌려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서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법관이 제대로 된 예. 심리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옳은 이게 거. 100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예. 많이 돌지 않습니까? 예, 예. 30명? 야, 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 100명? 100명. 하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 야, 100명은 어떻게 앉아? 100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해외 사례나 이런 게 뭐 있나요? 소부로 저는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 소부. 소부로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독일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기준 네. 민사부 13개, 형사부 5개, 수사법관 2분, 대재판부 2분, 또 기타 재판부 8개에서 30개의 이게 소부로 맞아요. 구성됩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152명의 판사 대법관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실제 이 판결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그러니까 같이 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이 막 지금 우리나라처럼 쫙 그냥 12명이 쫙 앉아가지고 무슨 사객진도 아니고 아테네 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서울중앙지법도 판사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냥 다 자기 그 법정에서 자기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래서 바뀌면.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재판 6개의 재판국이 있고요. 또 이 재판국에 선임 판사가 있고 1명에서 3명까지 섹션 판사들로 구성을 해서 한 이 4-5명씩의 섹션 판사들이 실질적인 세 번째 소위 3심 네. 재판을 치르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대법관이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 제대로 된 재판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이 여러 사법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네. 유독 우리나라만 귀족 법관처럼 탁 앉아가지고 그냥 전원합의체 저는 갑자기 100명에 뭔가 좀 약간 그 설득력이 생겨서 100명 맞는 것 같아요. 네, 왜요?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법을 서비스로 저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재판도 1심, 2심, 3심은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렇죠. 저렇게 막 14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게 재판이 되겠습니까?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대법원 또 가서 재판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네. 그 14명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꼼꼼하게 봐줄 수 있는 네. 여러 소부가 있다면 그렇죠. 자신감이 생겨요. 대법원 사건 사실 기대를 못합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실제 이 100명까지 증언에 대한 게 이번만 나온 내용은 아니라고 하던데. 뭐 이제 20명 한 30명 30명 한 계속 50명 증언에 대해서 얘기가 정도까지는 나왔던 거죠. 이제 보통 법원조직법 이 개정 논의할 때 네. 대법관 수 늘려야 된다. 혹은 또 과거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와 이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서 설치를 위해서 노력했죠. 근데 상고법원은 뭐냐면 웬만한 그냥 일반 3심 사건은 상고법원이 너희들이 하고 이제 또 그 위에 대법원. 그 위에 대법관들이 우리는 지고지순한 좋은 판결만 내릴게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것도 그 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래서 안 저는 되죠. 차라리 대법관도 이제는 귀족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네. 제대로 된 3심 실질적 물론 3심이 법률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판 기록과 사건 기록을 제대로 읽고 좀 판결하시라. 저는 이런 취지에서 100명이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아, 또 믿겠어. 좋아요. 그렇게 해줘요.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해줘요. 그렇게 전원합의체 판결만이 이 중요한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 네. 그럼 1심 지방법원에 왜 전원합의체 판결이 없습니까? 2심 고등법원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 소부가 합의부든 대등재판부든 다 소부가 재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유독 대법원만 전원합의체 뭐 이런 저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그 착각하는 게 입법, 사법, 행정 있잖아요. 네. 입법부가 사법부의 구성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네, 네. 착각하는 게 아니 뭐 민주당이 뭔데 건방지게 아니에요. 국회의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뭐 사법 권한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입법으로 만들어 놓는 아니, 거 오히려 아닙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환경이 더 조성되는 힘들다며요. 7만 페이지, 네. 6만 페이지 못 그러니까. 읽겠다면서요. 아니 1년에 4,500건씩 본인들에게 그 내려오는 재판들 네. 6만 페이지를 이틀에 그 읽어야 되는 신공을 벌이지 않아도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주심 판사 아니면 제대로 다 읽게 네.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심 이게 판사.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필요성을 더 간절하게 느낀 건 있지만 네. 정적 공세도 좀 있긴 해요, 그렇죠? 네. 뭐 좀 뭐 급한 거 아니냐 혹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결국 사법부든 입법부든 국민들의 권위가 가장 중요하죠. 국민 주권이 제일 중요하죠. 국민이 만든 거니까요. 네. 그 뭐 별동대 얘기가 있던데요. 별동대. 네. 저도 이제 요거는 영상을 조금 네네. 준비해서 그래요? 현안 질의를 했는데 그거 네네. 보고 한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300페이지 자료 제출 답변서인데요. 7만 쪽을 중량 6일 만에 다 읽어보려면요. 233권 나옵니다. 이게 속독을 하거나 발췌독을 하거나 혹은 요약만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하루에 이거 글자 39권을 크기가 볼수 뭐 한 있습니까? 20몇 한 권 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하신 우리 지고지순한 대법관님들께서는 한 3권까지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관님들 진짜 말이 안 돼요. 믿어주십시오라는 말도 안 정도로 되죠.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우리가 눈이 일반적으로 10개 다 읽은 책을 지금까지 눈이 10개 다 모아도 있으니까 좀 노리고 인간이 말하는 할 수 있는 거죠. 한계치. 자, 정말 네. 정말 말도 안 돼. 제보를 받은 건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대법관 네. 분들이 이제 심리하기 전에 이 재판 법원의 연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연구관도 판사하신데요. 그 연구관들의 연구 보고서를 보고 이 연구 보고서를 써서 심리에 도움을 주고자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독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재판만 이 재판 연구관들 별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10명을 따로 별동대로 10명이나 꾸려서 꾸렸다고요? 10명을 별도로 꾸려서 또 이 보통 이 연구 보고서는 다 공유 재판 연구관들도 함께 공유하게 무슨 뭐 이게 판결문도 아니고 그냥 뭐 이게 기각 의견이냐 인용 의견이냐 여러 법리 검토 보고서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법리 검토 이 보고서를 대비로 비공개로 했답니다. 그래서 유독 이 사건만 유일하답니다. 그래서 네. 아니 그러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지어 이 재판 연구관들을 10명을 별동들을 새롭게 꾸려서 심지어 법리 검토 보고서 당연히 공유해야 할 법리 검토 보고서를 왜 대비 비공개 처리해서 그 10명만 보겠는지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명하시라고 했고 법원행정처장 모른다고 한 거 모른다고 같은데요? 했습니다. 네. 네. 진짜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말이 되나요? 뭐 뭐 본인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확인하라고 했으니까요. 네. 제가 그 부분은 14일에 있을 조희대 청문회 때 꼭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장경태 의원실의 제보가 많이 들어갔는데 대단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최고위 때도 그렇고 예. 그 아주 정말 그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제가 같아요. 지금 고발 당한 것만 말씀드리면 김건희 일단 빈곤포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제가 또 이정호 네. 보고 오빠라고 네. 부른다 이것도 네. 고발 당했지만 어쨌든 제보 대부분 제보 받고 네. 하신 거잖아요. 그다음 그죠? 또 그때 8월 24일 날 김건희 윤석열 군 골프장 사용 의혹도 그것도 김영현이 직접 본인이 옷 벗겠다고 했어요. 근데 네. 골프장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또 석동현 배우설 얘기했어요. 석동현 변호사 고발했길래 제가 폭도대로 같이 술집에서 앉아서 있는 걸 사진을 공개했더니 네. 또 그것도 말이 쏙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하나 고발 안 당했는 게 12월 3일 날 박동만 성형외과 의혹 그리고 프로포폴 그 얘기 사용 하셨는데. 의혹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건 왜 고발 안 하죠? 나머지 다 고발 당했거든요. 다 그래도 다 소명서, 진술서, 변호사견서 다 제출했는데 네. 그것만 고발 안 하고 심지어 제가 딱 고발하면 제가 다 까진 않거든요. 보통 네. 70% 정도 까고 30% 남겨두는데 이 병원에서 예. 마약류를 취급할 때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를 하게 돼 맞습니다. 있습니다. 등록합니다. 근데 제가 가진 자료가 뭐였냐면 12월 3일 날 이 의약품 향정시서 의약품이 프로포폴을 50대 여성이 사용했다라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공개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정부질이 공개했는데 아 이거 고발 아무도 안 하니까 공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찬스가. 든든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걸 이제 이 보건복지장관이나 식약처에 7이 땡땡땡땡 맞냐? 네. 저 7이 땡땡땡땡은 개인 정보 아니잖아.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7이 이것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 안 해주고요. 아 그냥 누군가 고발해 주면 그걸 사실관계를 수사라도 할 텐데 아무도 고발 안 하고 그것만 고발 안 당했습니다. 제보가 그만큼 믿음이 가니까 제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보가 믿음도 가고 예. 두 번째는 그거를 받아서 믿지 않고 해주시니까. 할 거다. 예. 이 확신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뭐 저는 제 추측이니까요. 재판 연구관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 사람이 간도 크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장담컨대 장경태 의원실로 가서 나온 내용이면 이거는 뒤에 30%가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필요하시면은 고발도 한번 해보세요. 뭐 10명의 별동대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그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유언비어나 아니면 그렇죠. 돌아다니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사법부의 이번 쿠데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막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확인되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 나와서 한번 속 시원하게 네.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청문회는 진행이 되는 거죠, 14일. 네, 증인 네. 채택은 다 해놨고 본인이 증인 나올까요? 조희대 대법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 본인에게 좋은 거 아니냐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나와서 얘기하라고. 떨어뜨리지 않을 국민께 그러니까 소명할 기회를 저희는 드리는 그러니까요. 거군요. 아니 그래도 국민께 국회에서 소명하시는 게 낫지 헌재 가서 소명하시면 너무 그렇죠. 또 딱 맞습니다. 볼품 없어지니까요. 예. 저는 뭐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 싶다라고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재밌는 내용이 많아서 너무 자꾸 많아서. 붙잡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더 그 나와서 성형 그거 꼭 듣고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물어보면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아쉽지만 네. 마지막 하나 오늘 어쨌든 법관 대표 회의가 소집돼 있고 예. 또 공수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사건을 수사 사부에다 지금 배당을 해놓은 상태인데 요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국 진행이 될까요? 대표 회의라는 게 사실은 전국에 128명입니다. 네. 법관들이 지방법원마다 몇 명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이분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때 그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뭔가 결정도 하고 심의도 하고 5분의 1이 임시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네. 26명이 지금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열린다고 숫자가 하고요. 들리고 근데 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일단 왜 이 시점에 대법원 선고를 해가지고 네. 정치 개입한 거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법관들 또 민주당이 또 이렇게 청문회나 이런 거 하는 게 맞냐. 요 두 가지를 아마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그러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과 그 파급력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실은 권고적 그런 거라고 봐야 우리 되지. 의견이 이렇다. 예, 이거 가지고 뭔가 효력이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적 의견들을 잘 안 내시는 그러니까 그룹이기 판사들이 때문에. 이런 거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사실 최근에도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부장 판사들 글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 글이 문제가 댓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법원 내에서 아, 그래요? 난리가 난 거거든요. 사실은 창피하잖아요. 그 법원의 특성상 부장 판사들이 심지어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개적인 코트넷에 쓰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쉽지 전 본 적이 않죠. 없어요. 거의 쉽지 않은데 예. 그렇게 연쇄적으로 네. 글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또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왔다면 그거는 심각하게 법원의 분위기가 동요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좀 겨우겨우 뭐 어쨌든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되긴 했지만 저는 판사님들이 이 정도까지 그래도 소집의 요구가 열망이 있다는 건 이미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는 아니겠고 한 5분의 1 정도라고 하더라도. 네, 5분의 1을 하더라도.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좀 청해 듣고 오늘 바쁘신데 비 오는데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초선 의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네, 민초의 난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경준 의원님과 김동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 모경준입니다. 김동합니다. 네. 우리 김동완님 또 불팍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출연 네네. 세 번째 출연. 아, 세 번째입니까? 저랑은 두 번째시고. 예. 맞아요. 네. 그때 박지혜 의원하고 한번 맞습니다.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 민주 파출소 지금 매일매일 브리핑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황당한 가짜 뉴스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요거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요걸 한번 보고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황당한 내용의 제보가 많았습니다. 민주 독립투사의 후예들인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을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는 살해 선동 게시글이 유포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각하된 후 복귀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근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폭력 선동이 확산되고 있고 박지원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형제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이재명을 수반으로 한번 검색해봤어요. 공산당을 창당하기 위해 내란을 주도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박선원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간첩이라는 악의적 허위사실까지 유포되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LPG 가스통 배달 차량이 출입한 것과 관련해 어제 브리핑 때 언급했던 헌법재판소가 LPG 자폭을 통해 부정선거 증거를 감출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 다시 보도. 야, 고생 대단하네. 많으시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아, 저 때 제보는 너무 네. 웃겨가지고 예. 사실은 LPG 통으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한다도 아니고 네. LPG 가스통을 통해서 부정선거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이렇게까지 논리 구성이 되는구나 싶어서 제보들 많이 들어오죠, 지금. 근데 사실은 제보가 가짜뉴스 제보가 네. 한동안 엄청 폭증하다가 저희가 대응을 잘해서라고 네.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짜뉴스는 줄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뛰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뛰는 모습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면 이것은 국힘에서 다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내란을 저희가 그래도 윤석열 탄핵을 시키고 하면서 또 우리가 가짜뉴스 대응을 꾸준히 해가면서 내란 관련된 가짜뉴스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냥 일반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는 많이 줄었는데 네. 이게 뭔가 지금 다시 조직적으로 팀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지금 낌새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조직 네. 통합본부장 했던 이영수 씨 네. 지금 김문수 캠프로 갔다는 게 확인되거든요. 뭔가 지금 또 이재명 후보를 또 악마시키거나 뭐 이런 맞아요. 활동들이 좀 이분이 있나요? 뒤에서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저희가 예. 다 알고 있고 그때 뭐 대표님 옆집에 무슨 뭐 캠프가 그 있었다는 얘기 있었죠. 그거를 주도적으로 유포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드러난 건 없지만 지금 사실은 근데 좀 많이 뻔합니다. 너무 오래 이 사람들이 해왔던 거라서 내용적으로는 뻔한데 지금 유통량은 좀 확실히 늘었다. 늘었다. 늘어가지고 저희가 그 각 커뮤니티나 SNS도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사람 지금 가짜뉴스가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맘카페나 이런데 딱 한 이틀 정도만 글 올려놨다가 삭제하고 아니면 몇 시간 동안만 사람들 접속 많이 할 때만 가짜뉴스나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음해성 내용을 쫙 올렸다가 예. 일거에 삭제하고 이런 네. 식으로 좀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도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좀 잡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모든 게 다 제보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보가 한 반이고요. 네. 한 모니터링이 반이라고 보시면 모니터링도 됩니다. 하고. 근데 양적으로는 그런데 유튜버도 지금 뭐 특정 이제 보수 극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토건들이. 진짜 민주파출소를 맞아요. 당에서 이제 설치하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의원님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덕분에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는 맞아요. 평가예요. 맞아요. 네, 너무 많이 고생 많이 줄어들었- 하셨습니다. 저한테 직접 메일을 보낸 분도 있어요. 본인이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누가 리트윗으로 당신 민주파출소에 신고하겠습니다 하니까 네. 본인이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아. 반성의 글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우와. 선처해달라고. 살려달라.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네. 좀 논의해서 네, 좀 네. 선처하는 게 어떤 예를 정리한 적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저도 제보할 게 하나 있는데 이따가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네. 본인 주차장에 있던 뭐 페이퍼다라고 네. 하는데 내용이 참 웃겨요. 이재명 후보하고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사실상 DNA가 같다. 이거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아, 이건 형제들 아니다. DNA를 다 검사를 해봐야 말이 된다.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말하기도 좀 뭐한데 모자 교미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를 자기들이 정말? 주차장에서 봤다. 그래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또 믿는 사람 있으니까요. 잡아내야 됩니다. 찌라시도 지금 예. 접수가 돼서 지금 법률검토 마쳤고요. 그래요? 예. 네. 저게 길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좀 많이 뚫었다라고 합니다. DNA 같다고요? 이순자 여사도 나오고. 네, 맞아요. 제발 좀.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네. 자, 그래도 조금 밝은 내용 좀 이야기 네.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3차 경청 투어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전북 지역을 다녔고 우리 모경정 의원께서도 증평? 네, 증평 다녀왔습니다. 네, 증평, 충북 증평을 다녀왔는데 우선 그 현장 어떠셨습니까? 일단 저는 후보와 동시간에 뭘 하고 있진 않아요. 네. 청년위원회 차원에서 청년들과 함께 후보가 오시기 전에 네. 또는 후보가 간 다음에 그 지역을 최대한 좀 따라간다. 이 기조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한번 후보가 훑고 간 곳을 뒤따라가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한다. 저희가 애초에 청년위원회에서 기획했던 건 청년이 듣겠다, 청년들이 열심히 듣겠다가 아니라 네네. 청년에게 듣겠다였어요. 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을 찾아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 했는데 이거 이러는 것보다 좀 더 확장을 해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모습이 청년- 있네요. 네, 저거 직접 사진 좀 들어보자.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우와. 네. 그래서 저렇게 판넬과 포스트잇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요. 네. 어르신들이나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직접 받고 있는데 네. 일단 형식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정말 네. 재밌는 이야기, 정말 이상한 이야기도 꽤 많이 적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 참여를 한다는 게 어디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도 지금 진주로 가서 진주. 저렇게 역할을 하는데 경남 진주까지 네, 갑니까? 17개 시도당 청년위원회와 함께 열심히 뛰고 있으면 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박대출 의원의 지역구. 예, 박대출 의원 지역군데 국민의힘. 강민국과 두 분 지금 다 경청 투어 또 민심 들으러 가잖아요. 민심들은 어떻습니까? 지역구 가보면. 제가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후보님이 영천시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주 영천. 경주 영천을 갔는데 저희 동네 영천 시장이 있습니다. 네. 영천 그래, 시장. 맞아요. 영천 맞아요. 시장이 있죠. 그래가지고 몇 사람들이 연락 오더라고요. 아니 대표님 영천 시장 왔다는데 왜 없냐? 근데 보니까 영천시를 갔더라. 그래서 저는 영천 시장을 갔습니다. 영천 시장 가서 너무 좋죠, 거기. 상인분들하고도 네. 담소 나누고 얘기 나누고 상인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시장 분위기가 뭐 대표님이 후보님이 직접 오시면 모르겠지만 보면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표정들이 사실은 안 좋습니다. 네. 저희한테 제가 직접 대면하고 말하면 진짜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라는 절절한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아직까지 선거 분위기가 뭐 올라오진 않았는데 딱 그 제가 느끼고 대화했을 때는 정말 처절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IMF 때보다도 안 좋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좀 우리가 민주당이 제대로 집권해서 이 민생을 살리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받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 부흥, 그렇죠. 경제 살려주세요. 이게 제일 많아요. 네. 이게 너무 실감될 정도로 포스트잇 저희
분석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경제. 아유, 제일 어렵죠. 네. 잠깐 그 속보가 들어와서 네, 중앙선관위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공표가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군요. 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하든 말든 네. 그냥 여론조사 해가지고 누가 네. 맞는지 적합도 조사해서 공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네. 요거 가처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가처분 오늘 나오지 않나요? 결과도 나오기 전에 중앙선거 관련해 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영향 미칠 이래 것 되면 같은데. 김문수 후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덕수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는지 예비 모르겠으나 후보라고 하긴 하는데 네. 끝난 것 같아요. 저는 네. 끝났다고 보고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시간이 추측을 해봅니다. 얼마 11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네. 근데 조그마한 확률이 남아 있긴 한데 이제 저는 뭘 아닐 거라 보지만 한덕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제3신당. 제3의 예. 당을 만들고 등록할 수 있긴 하다. 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 한번 했죠. 아니 뭐 사실 아침에 새벽에 운동할 때 목욕탕에서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다 아니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길래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속으로 오늘 시작해서 할 수 있을까? 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이틀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25일 전에 해야 되는데 네.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만만치는 않죠. 예. 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덕수 예비후보가 저는 버티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의총 그거 장면 한번 아이고, 김문수 후보 방문했던데 그 장면 아니,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멘탈이 같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입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의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표정이 나와야죠. 표정들이 어디서 잡은 거죠? 저 처음 봤는데. 질서를 파괴하는 무소속 후보는 저와 처음 만나던 지난 5월 7일 권영세, 김상훈 1시간 30분 전에 긴급 아니, 저런 표정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계속 나옵니다만은 권영세.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한동훈 대표한테 물병도 던졌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애초에 의원총회가 민주당의 의원총회하고는 매우 분위기가 다르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좀 토론 좀 격해질 수는 있지만 예. 정말 합리적인 토론이 열심히 이루어지는 의총이라면 저기는 상식을 벗어나는 거고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의총장에 들어가던 김문수를 반기는 저 의원들 사진을 한번 봐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의총장에 들어갈 때는 정말 열렬히 막 박수치고 아유, 꽃다발 전하고 맞아요. 하트도 예. 하트도 그래서 했어요, 김문수 하트도. 후보가 이렇게 하트를 하트도 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하트를 네네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발언하니까 이제 예. 뭐 이제 화면 나오겠습니다만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긴 말 안 하겠다 예. 뭐 이런 이야기 실망스럽다. 지도자라면 자기를 버려야 된다. 아주 스스로에게 하는 말 아닐까요? 예. 김동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오늘 아, 아침에 저는 국민의힘 당은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사이에 단일화를 해야지 지금 국민의힘 당 위에 이제 둘을 올려놓고 단일화를 한다는 게 좀 네. 김문수 후보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제가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참 감사한 게요. 예. 저렇게 해서 김문수를 좀 응원하게 되네라고 마음이 먹을 때쯤에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 망발을 또 쏟아냅니다. 예, 예. 대장동 이야기하고 여러 아, 가지. 그럼요. 오늘 댓글에도 보니까 어느 분이 그 아마도 4월님인가요? 유세 안 하고도 이기는 거 아니냐는 그 댓글을 다셨는데 네. 선거가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자중질환을 보면서 우리가 선거 쉽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저들이 정신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바짝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특히 또 저희가 너무 김문수 그 후보를 영웅시할 필요도 없고 그럼요. 그냥 정말 가십거리로 이걸 바라봐야지 뭔가 김문수 후보가 무슨 투쟁에 그런 선봉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할 필요도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사랑제에서 한덕수 이제
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만나는 장면을 전 어제 라이브로 봤는데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잠깐만 좀 보고 네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죠. 예. 제대로 못 해내면 김재원 비서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여러 명의 후보들과 3차까지 경선을 거쳤는데 갑자기 청구서를 내미냐며 맞받았습니다.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저 얘기가 너무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나를 11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단일화를 하려면 입당부터 하라고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저분이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최근에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잘 안 하셨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예. 뭔가를 하니까 예. 제법 무섭네요. 저 협상을 저게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는 게 좀 사랑제에서 그거부터가 일단 정무적인 판단이 둘 다 안 되고 있다. 당 전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요. 저걸 생중계함으로 인해서 역시 우리나라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 그리고 이야기가 저는 나오죠. 어제 그 제가 대변인단에 저걸 보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저거를 저렇게 생중계하는 건 문제가 있다. 네. 자칫해가지고 저들의 뭐 그 좋은 모습들을 비쳤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건 정치 중립 위반이다. 선거 영향을 미칠 수 그러면 있으니까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예. 있다. 저거를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라고 저는 항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또는 그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역사를 보면 김무성 대표가 한번 그 옥새를 들고 네, 나른 나르샤. 사건이 한 번 옥새 들고 있었죠. 나르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과 이준석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극적으로 타협되거나 해결되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줬다 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어떤 각본에 짜여진 어떤 약속 대련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네. 이건 전혀 약속도 되지 않은 진짜 난장판 그 자체입니다. 아유, 저는 저 대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딱 한마디로 한덕수의 조급함 네.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낙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국회에서 했을까요, 저 얘기? 그 저거 궁금해요. 저 자리가 네. 배경만 봤을 때 저런 데가 있구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회 사랑자에서 그러게요. 전혀 국회의원도 아닌 두 분이 앉아서 특히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불러도 오진 않더만 저런 외부 카페나 이래 와서 저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좀 원래 사랑제는 이제 국회에 소속된 분들 결혼식, 야외 결혼식을 하거나 네. 뭐 외국 정상들 내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만나는 장소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저런- 말하면 사랑제도 아니고 강변서재라고 하는 네. 카페 앞에 있는 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에도 못 갔어요, 저 사람들은. 국회가 다 열려 있고 누구나 와서 뭐차 마시고 대화하고 할 수 있지만 저런 저급한 대화를 저 장소에서 했다는 게 참 자존심이 네. 좀 그렇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속보가 속보가 또 좀 하나 들어오고 떴네요. 있네요. 네, 소개 좀 한번 해가지고. 자, 지금 네. 법원에서 사실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가처분 신청 돌았는데 네네. 그게 결정이 났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도 기각됐고요. 기각이 됐네요. 전당대회 전국이 연다는 것도 네. 이거 금지해달라고 가처분했었는데 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이 기각이 됐다는 건 이제 해도 된다고 해석을 될 수가 있는데 네네. 본소송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급하니까 지금 가처분을 한 거거든요. 네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자중질환에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공표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정말 좀 댓글에 있던 것처럼 만약에 한덕수를 했다가 한덕수가 지위를 인정 못 받으면 후보가 없는 상황까지도 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경선까지 치른 후보의 지위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처분이니까 임시로 지금 그렇죠, 상황을 그렇죠.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정받지 네네네.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특이하네요. 이 내용을 그러게요. 가처분이라서 저도 좀 이렇게 나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봐야겠지만 대선 네. 후보 지위를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은 네. 이것은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없다는 취지인지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러게요. 또 어떻게 청구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이거는 한번 내용을 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좀 우려스러운 게 이런 상황에서 11일까지 네. 이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저희한테 결코 저는 그 유리할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김문수 후보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그만두고 뭐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만두고
보이지 쌍권 않잖아요. 입장에서 쌍권 입장에서. 네. 그러면 이제 딱 그 네. 인물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과연 김문수가 끝까지 버틸까? 한덕수가 끝까지 버틸까? 과연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들인가? 보면 한덕수는 끝까지 못 버티는 캐릭터다. 한덕수는 지금까지도 본인이 어떤 앞장서 가지고 본인이 주장하고 리드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누군가의 그늘 안에서 네.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덕수는 이 상황 자체를 못 버티고 분명히 드랍할 겁니다. 드랍이 될 것이다. 예. 김문수 후보가 명분상으로는 그게 지금 대선 후보로 된 것은 맞으니까 결국은 11일 날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당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옥새를 들고 나르거나 네. 이런 네. 사태가 아니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네. 등록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후에도 뭐 그래 한덕수가 보이죠. 등록해서 무소속과 단일하겠다 본인은 이런 주장을 꾸준히 이어갈 거고 하겠죠. 네, 네. 한덕수가 다시 11일 이전에 등록 안 한다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네. 한덕수 상황을 좀 지켜볼 근데 필요가 있을 것 문제는 같습니다. 무소속이 만약 단일화 되면 무소속 선거 번호를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선거를 그래도 몇 번 치러본 입장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어부지리를 늘 조심해야 안 돼요. 돼요. 절대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됩니다. 네. 저희는 그냥 저희 것만 쭉 아, 하고 가야 돼서.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발빠르게 움직인 게 있어요. 김현정 특보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서 이 관세와 관련해 통상 책사로 불리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네, 통상교섭본부장을 네. 지내셨었는데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하고 잠깐 회동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중 한 장면 좀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이자 민주당 통상안보 TF 단장을 맡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 후보의 메시지를 들고 미국 측과 사전에 정책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화는 잘 됐고 서로 간의 그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통상협상 문제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으로서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무역 흑자가 약 67%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고 굉장히 발빠르게 잘 움직였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미국 측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만나줬다는 부분도 그 중요해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아무나 것 만나주지 같습니다.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네네 아니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지금 무역 협상 타결됐다고 됐죠. 발표가 났잖아요. 그만큼 근데 미국도 서서히 작전 전술 자체를 조금 더 유하게 가고 있고 협상을 타결하는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입장에서 이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 네. 이렇게 가셨는데 저는 짚어야 될 게 이 김현종이라는 분은 민주당 사람이고 이재명 사람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의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어떤 공치사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끌어다가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이런 네. 모습에 국민들께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완 의원도 오늘 이 네. 뉴스 많이 접하셨죠? 네, 많이 네네. 봤습니다. 맨날 저기 성적이 들고 오더만 실제 미국과 가깝고 외교하는 건 민주당이죠. 집회 갈 때마다 성적이로 온몸을 둘러가지고 네. 미국과 뭔가 뭐 저희 민주당은 무슨 반민이 뭐니 네, 이렇게 네. 하는데 사실은 정말 실리 외교를 하고 맞아요. 미국과 진중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지금 인사들이 더 유능한 것을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고 저는 얼마 전에 강냉이 먹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냉이 까자죠. 네. 과자. 그렇죠. 맛있게 드시는 맛있게 모습을 드시던데. 본 것 같은데 예.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예. 계십니다. 자주 나가시는 것 같고 또 다녀오실 때마다 얻는 정보들을 중요합니다. 또 후보께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덕수와 김문수의 그 대화를 우리가 생중계로 봤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야 한덕수가 나가서 교섭했던 것들 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뭘 했을까? 그러니까 그 마늘 협상 그런 마늘 말도 안 파동. 되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다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예요. 저렇게 했으니까 협상 잘할 수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의 방식은 그 실용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나라의 이득이 올 것인가를 주로 이제 협상의 방향으로 설정을 한 거고 한덕수의 마늘파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뜰 것인가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뭐 이면계약, 맞습니다. 이중계약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 당무 우선권 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무 우선권이 곧 비상 대권은 아니다 이렇게 지도부에서
국힘 지도부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국민의- 예전에 이준석이 그때는 이준석 때. 다른 얘기했었어요. 네네. 2022년도 때 그때는 권성동이 네. 그런 얘기 했었는데 후보가 당무성을 갖는다.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어요. 예. 그때도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윤석열 후보. 측하고 네. 굉장히 강한 대립을 하면서 당무 선권 놓고 한번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네. 당시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사무총장으로 권성동을 맞습니다. 앉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두 분 보시기에 뭐 이것도 이번에 가처분 재판에서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당무성권 누가 갖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법률적인 문제긴 예. 한데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법률 그 당원 당규 규정상 보면 당무선권이 후보한테 있는 게 맞죠. 써져 있어요. 대선 후보한테 민주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 네. 선대위에 갖고 있던 것 같은데. 명확하게 예. 당무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돌했을 때는 결국은 뭐 소송으로 해결이 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 치면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쌍권이라는 지금 내부 권력자들이 그것을 용납을 못 하는 거고 본인들의 생각에서는 한덕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분은 확실히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저 이제 권적권인데요. 권적권. 권성동의 적은 과거의 권성동이다. 아. 권성동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내용들을 다 예전과 상충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해주신 이 사무총장 임명 관련돼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힘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연히 당무 우선권을 가져가는 게 맞아 보여요.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입니다. 물론 그렇죠. 당대표의 지위가 있긴 하지만 임시 당대표의 지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도 본인이 선출돼서 그 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그 당의 당원들이 재선으로 뽑은 대통령 후보 그렇죠. 김문수가 당무 우선권을 경선을 받는 통해서 게 받았잖아요. 더 정통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그 점입가경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점입가경입니다. 저희는 그냥 우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되 우리 선거에 좀 집중하고 다음 주면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선거운동이 됩니다. 각 지역위마다 다 선거 준비를 하고 계시고 선거 준비들 잘 돼 가시죠? 저는 이제 청년본부 오늘 네. 우리 청년본부장을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김동관 네네. 의원님이랑 같이 나왔는데요. 네네. 청년본부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많은 캠페인들 특히 블루캐스트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준비를 다 마쳐놨으니까요. 아. 여러분 들어오셔서 많이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 내용들을 저희가 그대로 휘발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모아서 후보께 다 전달하고 네. 후보가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역위에서도 그렇고 각 또 중앙당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서도 다들 준비가 네. 차근차근 되어 가고 있으니 오늘 함께 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12일부터 열심히 가열차게 뛰어서 6월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만들었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런 말씀도 계속 해주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가 요 총선 치르고 나서 네. 보면 저도 유세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나면 과연 저도 처음 선거를 치르잖아요. 이런 네. 게 어느 정도 효과가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막상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고 보면 그때 나는 아무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유세하는 모습 보고 찍었다. 그때 나는 뭐 별 정치 관심도 없어서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 와서 인사하는 모습 보고 찍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도 많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서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냐. 좀 이런 설득을 해 나가신다면 많은 국민들이 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초의 난 마무리 순서입니다. 이거 아직도 하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심을 외면한 정치인을 향해서 민초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서인데 먼저 모경정 의원님. 네. 나 민초 모경정은 권성동에게 고한다. 당신 당에 관심 없다. 우리는 우리 민주당 하는 그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갈 테니 시끄럽게 좀 하지 말아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관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 민초 한덕수에게 고한다. 예. 국힘당 기웃거리지 말고 본인 돈으로 선거 잘 치르길 바란다. 이상입니다. 뜨끔했겠는데. 두 분 다 뜨끔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델리민주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정말 딱 10만이 늘었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처음 이제 50만을 바라보고 본선 직전에 50만을 바라보고 뛰긴 했는데
이 델리민주가 활성화돼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 꼭 추천 좀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41만 4천 그리고 오늘 현재 함께 하고 계신 분이 1,40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델리민주에서는 저녁 9시에 강선 의원이 진행하는 FM 6.3 잼 있는 밤 이걸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잼 너무 잘하세요. 네네. 그러게 DJ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깜짝 그렇게 놀랐어요. 활용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저기 민주파출소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만들어 놓고 나서 참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나 시작합니다. 좋아요. 많이들 활용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한번 델리민주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10시죠? 네, 오전 10시입니다. 10시. 예. 자, 저희 불팍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현장감을 가미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